며느리의 생일 파티 사진이 펼쳐졌다. 고급 호텔에서 몇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 화려한 케이크. 내 병원비는 어렵다더니 웃으며 며느리 생일 파티할 돈은 있었구나. 정순의 핏줄이 서늘해지며 온몸이 떨렸다. 평생 믿었던 아들의 진짜 모습을 본 순간 정순의 세상이 무너졌다.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랍니다. 한번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많은 행운과 복이 생기실 겁니다. 정수는 아침 햇살이 비치는 작은 마당에서 고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했고 손끝은 여전히 재빠르게 움직였죠. 이 집에서만 4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벽돌 담장 너머로는 이제 고층 아파트들이 하나둘씩 들어서고 있었어요. 붉게 익은 고추를 바구니에 담으며 정수는 문득 옛날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 이 마당에서 함께 채소를 기르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그때 민수는 엄마 나중에 커서도 이 집에서 살 거야라고 말했었죠. 그 말이 정순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동네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옆집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이 담장 너머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요즘 투자자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 재개발 확정되면 몇 배는 더 오를 텐데요. 지금도 이 동네 단독주택들 웬만하면 몇십억은 기본이에요. 정수는 고개만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런가 보네요. 정말 팔 생각 없으세요? 요즘 같은 때 놓치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 몰라요. 할머니 나이에 이렇게 큰 집에서 혼자 사시기도 힘드실 텐데.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의 말에 정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혼자 살기에는 집이 너무 컸어요. 방이 4개나 되고 마당도 넓었죠. 겨울이면 난방비도 만만치 않았고 여름엔 더위를 식히기 위해 선풍기만 돌렸습니다. 에어컨은 전기료가 부담스러워 거의 켜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팔 생각이 없어요. 이 집은 우리 아들한테 물려줄 거라서요. 중개업소 사장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정수는 다시 고추 따기에 집중했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따면서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이 집 꼭 지켜놓을게. 내가 언젠가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말이야. 사실 정순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동네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말이에요. 매일 아침 신문에서 부동산 소식을 챙겨봤거든요. 하지만 팔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 집은 아들 민수를 위해 남겨둔 거니까요. 오전 일을 마치고 정수는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는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졸업사진, 대학교 졸업식에서 찍은 가족사진까지. 정수는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가 정말 좋았는데. 정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민수도 자주 집에 왔었고 명절 때마다 이 집이 북적였는데. 하지만 민수가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집에 오는 횟수가 확연히 줄어들었어요. 특히 손자 손녀가 태어난 후로는 더욱 바빠졌죠. 정수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후가 되자 정수는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치고는 늘 2인분 정도를 만들었어요. 혹시 아들이 갑자기 찾아올까 봐서 말입니다. 하지만 민수는 벌써 석 달째 얼굴을 보이지 않았죠.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동안 정수는 반찬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직접 담근 김치,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모두 민수가 좋아하던 반찬들이었어요. 혹시나 해서 늘 준비해 두곤 했습니다. 아들놈이 바쁘긴 하지.
정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회사 일도 많고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을 거야. 며느리도 힘들 텐데 내가 자주 연락하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고. 정수는 늘 이런 식으로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아들이 연락을 안 하는 것도 집에 자주 오지 않는 것도 모두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혹시 자신이 서운해하는 마음이 아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걱정이었거든요. 점심을 혼자 먹으며 정수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평소 즐겨보던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화목한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장면이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도 예전에는 저랬는데. 정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는 매일 함께 밥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드라마 속 할머니는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수는 언젠가 자신도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민수가 이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되면 말이죠. 저녁 무렵 정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기자가 말했습니다. 이 지역의 단독주택들은 작년 대비 30% 이상 가격이 올랐습니다. 재개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정수는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렸습니다. 돈 이야기는 듣기 싫었어요. 자신에게는 이 집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아들에게 물려줄 마지막 선물이었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잘 지내시죠? 바빠서 자주 못 가서 죄송해요. 곧 시간 내서 갈게요. 정수는 문자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바쁘긴 하겠지. 우리 민수 효자야. 정수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다. 몸 건강히 지내고 아이들도 잘 돌봐라. 엄마는 걱정 말고.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서운했어요. 문자 한 통으로 몇 달 동안의 그리움을 달래야 하는 현실이 씁쓸했습니다. 그래도 정수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바쁘게 산다고 하니까요. 밤이 깊어질수록 집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정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집을 팔면 당장 수십억은 들어올 텐데 왜 안 파는 걸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민수에게 확실한 보금자리를 남겨주고 싶었거든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보금자리 지켜줄게. 정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각박해져도 엄마는 널 믿는다. 정수는 매일 이런 식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검소하게 살면서도 늘 아들을 생각했어요. 마트에 갈 때도 할인 상품만 골라 샀고 전기료를 아끼려고 에어컨도 잘 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들이 언젠가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 모습을 그려보며 하루하루를 견뎠죠. 이웃들은 종종 정순에게 말했습니다. 정순 씨, 이런 때 집 안 팔고 언제 팔아요? 나이도 많은데 좀 편하게 사세요.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고 믿었거든요. 바로 가족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설령 지금은 외롭더라도 언젠가 아들이 이 마음을 알아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 정순의 평범한 일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침마다 마당에서 채소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이면 아들의 안부를 궁금해하며 하루를 마감했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말입니다. 정순의 평온한 일상은 화요일 오전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간 병원에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20년째 다니던 동네 병원이었어요. 늘 혈압약만 받아가던 곳이었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정순 씨, 잠깐 따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김 원장은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까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뭐가 어떻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원장님? 담낭에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크기도 제법 크고 위치상 빨리 수술해야 할 것 같아요. 김 원장은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고 수술 일정을 잡으셔야겠어요. 정수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술이요? 그게 얼마나 큰 수술인가요? 담낭 절제술인데 나이를 고려하면 개복 수술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복 기간도 최소 한 달은 잡아야 하고요. 김 원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빨리 하셔야 해요. 더 늦어지면 다른 곳으로 전이될 수 있거든요.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평소보다 훨씬 멀게 느껴졌어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수술이라니. 내 나이에 큰 수술을 받아도 될까? 정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수술대에서 못 깨어나면 어떡하지? 집에 도착해서도 정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진단에 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민수에게 연락해야 했거든요.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민수가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지금 회의 중인데. 민수야, 엄마가 갑자기 아파서 그래.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데. 전화 너머로 민수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에이, 엄마. 또 과민 반응이시네요. 동네 병원에서 뭘 그렇게 심각하게 말해요. 큰 병원에서 다시 검사 받아보시고 연락 주세요. 아니야, 이번엔 정말 심각하다고 하는데.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정말 바빠서요. 저녁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수는 한동안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이 아플 때는 이렇게 차갑게 대하다니요. 며칠 후 정수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동네 병원에서 들은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담당 의사는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습니다. 어머니, 수술을 서둘러야 합니다. 종양이 생각보다 크고 담관까지 침범할 위험이 있어요. 의사는 진료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개복 수술로 담낭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고 비용은 대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5천만 원이요?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수술비, 입원비, 그리고 회복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검사비까지 합치면 그 정도예요. 보험이 있으시더라도 본인 부담금이 상당할 겁니다. 정수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정순에게 5천만 원은 엄청난 돈이었어요. 통장에 있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민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아들 집이었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현관문을 두드리자 며느리 지영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어떻게 오셨어요? 지영의 표정은 그리 반갑지 않았습니다. 민수 있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 거실에서 민수와 마주 앉은 정수는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검사 결과부터 수술의 필요성, 그리고 비용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정수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얘야, 내 도움 없이는 힘들 것 같다. 엄마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라서. 민수는 잠시 말없이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멋쩍은 웃음만 지었어요. 엄마, 갑자기 그런 큰 돈을 어떻게 구해요? 그때 지영이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수술비가 몇 천만 원이래. 우리 이번 생일 파티 예산만 해도 빠듯한데 어떻게 다 감당해? 정수는 지영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생일 파티? 제 생일이 다음 주인데 이미 예약도 다 해놓고 손님들도 초대했거든요. 지영은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취소할 수도 없고요. 민수도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한데 지금 당장은 힘들 것 같아요. 아이들 학원비도 있고 대출 이자도 내야 하고. 정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달린 수술보다 생일 파티가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정수는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수는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영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일단 집부터 파시는 게 어때요? 그걸 팔면 수술비는 충분할 거예요.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지금 상황에서 집이 중요한가요? 건강이 중요한가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목숨이 달린 일인데 무슨 집을 그렇게 아껴요? 민수도 지영의 말에 동조하는 듯 했습니다. 엄마도 혼자 살기에는 집이 너무 크잖아요. 팔고 나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정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지켜온 집을 팔라고 하다니요. 게다가 그 돈으로 자신의 수술비를 내라고 하다니요. 민수야, 그 집은. 정순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지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도 여유롭지 않거든요. 어머니가 직접 해결하셔야죠. 정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집을 팔아야 하는 걸까요? 아들을 위해 평생 지켜온 그 집을 말이에요.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술에 대한 두려움과 아들에 대한 실망감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어요. 이것이 정순의 평온했던 일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작이었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정수는 결국 집을 팔기로 결심했어요. 아들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예상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어르신, 이 동네가 완전히 뜨고 있어요. 15억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중개업소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개발 소식 때문에 투자자들이 난리예요. 정수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평생 지켜온 집이 이렇게 큰 돈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매매 계약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정순이 물었습니다. 이미 관심 있는 분들이 몇 명 계세요. 빠르면 일주일 안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주일 후 정수는 집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40년 동안 살았던 집을 떠나는 순간이었어요. 계약금만 해도 3억 원이었습니다. 정수는 그 돈으로 먼저 수술비를 준비했어요. 수술을 이틀 앞둔 저녁 정수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짐은 간단했어요. 갈아입을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휴대폰 충전기 정도였습니다. 병실은 4인실이었는데 비용을 아끼려다 보니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니, 내일 수술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서 설명해 줬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금식이시고 내일 오전 9시에 수술실로 들어가실 예정입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호자분은 언제 오시나요? 수술 동의서에 보호자 서명도 필요하거든요. 아들이 바빠서 못 올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서명해도 되나요? 간호사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일단 원무과에 문의해 보시고 안 되면 아들분께 연락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정수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민수가 받았어요. 엄마, 지금 회식 자리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민수야, 엄마 내일 수술인데. 서명 때문에 내가 와야 한다는데. 아, 그거요? 제가 직접 안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위임장 같은 거 써드리면 되죠? 정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수술인데. 내가 와줬으면 좋겠는데. 엄마, 정말 죄송한데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수술 잘 받으시고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 정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자신의 수술날에도 곁에 있어주지 않다니요. 밤이 깊어갈수록 병실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정수는 잠이 오지 않아 복도를 걸어보기로 했어요. 다른 병실들을 지나가며 문득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병실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환자를 돌보고 있었거든요. 우리 엄마 내일 수술이라서 많이 긴장하고 계세요. 한 병실에서 들리는 대화였습니다. 괜찮다고 말씀드려도 계속 걱정하시네요. 당연하지. 나이도 많으신데 수술 받으시는 거 얼마나 무서우시겠어. 우리가 옆에서 잘 돌봐드려야지. 정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런 가족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자신은 내일 혼자서 수술실에 들어가야 하는데 말이에요. 병실로 돌아와서도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수술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민수는 그때서야 후회할까? 새벽 5시경 정수는 화장실에 갔다가 우연히 간병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어제 뉴스에도 나오던데 요즘 호텔에서 파티가 그렇게 성대하게 열린대요. 다들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명품 가방 하나가 몇백만 원씩 한다더라고요. 우리 같은 서민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정수는 갑자기 뭔가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지영의 생일 파티 말입니다. 혹시 그 파티가 그렇게 큰 파티였을까요? 병실로 돌아온 정수는 민수의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어젯밤 방문했을 때 깜빡하고 두고 간 것 같았어요. 호기심에 화면을 켜보니 알림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망설였습니다. 아들의 사생활을 엿보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알림 내용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영의 소셜미디어 알림이었습니다. 지영이 생일 파티 사진을 올렸습니다. 정수는 무의식 중에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었어요. 호화로운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에서 화려하게 차려진 테이블들이 보였어요. 케이크는 몇 단짜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화려했습니다. 와인 병들이 테이블마다 놓여 있었고 하객들은 모두 정장 차림이었어요. 하지만 정순의 시선을 가장 강하게 끈 건 지영의 손에 들려 있는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정순도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는 유명한 브랜드였어요. 가격이 몇백만 원은 좋게 할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핏줄이 서늘해지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병원비는 어렵다더니 웃으며 파티할 돈은 있었구나. 사진을 더 넘겨보니 파티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하객이 100명은 넘어 보였고 꽃장식도 온 회장을 가득 채울 정도였어요. 이런 파티를 준비하려면 적어도 몇 천만 원은 들었을 겁니다. 정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뛰고 있었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내가 수술비 때문에 집을 팔고 있는 동안 이런 파티를 하고 있었다니.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그제서야 지영이 왜 그렇게 차갑게 굴었는지 이해가 됐어요. 자신들의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순의 수술비가 부담스러웠던 거죠. 정수는 울분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정작 아들은 자신보다 아내의 생일 파티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아침이 되어 수술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간호사가 수술복을 가져왔고 정수는 기계적으로 갈아입었어요. 마음은 여전히 어젯밤 본 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보호자분은 안 오시나요? 간호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네, 혼자 할게요. 정순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아들에게 의존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무사히 끝났습니다. 정수는 회복실에서 눈을 떴을 때 혼자였어요. 다른 환자들은 가족들이 옆에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지켜보고 있는데 정순의 침대 옆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곧 오셔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마취에서 깨어나는 것도 힘들었지만 혼자라는 현실이 더 무거웠습니다. 얼마 후 담당 의사가 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종양을 깨끗하게 제거했고 다행히 다른 곳으로 전이된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괜찮은 건가요? 정수는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회복 기간이 중요해요. 최소 한 달은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보호자분께도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보호자는 바빠서 못 왔어요. 의사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퇴원할 때까지 혼자 계셔야 하는군요. 힘드시겠지만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병비까지 생각하니 집을 판 돈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매일 혼자서 회복 과정을 견뎌냈어요. 간병인을 쓸 여유가 없어서 모든 걸 혼자 해야 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약 챙겨 먹는 것도 모두 혼자였어요. 민수는 수술 다음 날 한 번 병문안을 왔었습니다. 그것도 잠깐 들렀다가 급하게 가버렸어요. 엄마, 수술 잘 끝났다니 다행이네요. 전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겠어요. 민수는 과일 한 봉지만 놓고 떠났습니다. 지영은 아예 얼굴도 보이지 않았어요. 정수는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기대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병실에서 지내는 동안 정수는 많은 걸 보고 들었습니다. 옆 병실 할머니는 자식들이 교대로 와서 간병을 했어요. 며느리까지 함께 와서 정성스럽게 돌봐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집에서 끓여온 미역국이에요. 며느리가 할머니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고마워라. 내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몰랐네.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가 빨리 나으셔야죠. 정수는 그 대화를 들으며 부러웠습니다. 저런 며느리가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자신의 며느리 지영과는 너무 대조적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정수는 홀로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술 후 열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상처 부위가 아직 아팠지만 많이 나아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410호실 할머니 안타깝지 않아? 수술 받고 열흘째인데 가족이 한 번도 제대로 안 왔어. 맞아. 아들이라는 사람이 딱 한 번 잠깐 왔다 갔더라고. 그것도 과일 하나 놓고 10분도 안 있다가.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나 봐. 우리 할머니는 하루 종일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와. 정수는 자신이 410호실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부끄럽고 서러웠습니다.
그 할머니 집도 팔았다던데. 수술비 때문에. 에이, 정말? 그럼 갈 곳도 없는 거네. 아들이 있으면서 그렇게 내팽개치나? 요즘 자식들 참. 정수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어쓰고 울었습니다. 조용히 소리 내지 않고 울었어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퇴원하면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말이에요. 아들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 정순에게 뜻밖의 위로가 찾아왔습니다. 같은 병동에 입원한 김할머니였어요. 김할머니는 정순보다 5살 위였지만 훨씬 밝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정순 씨, 혼자 계시네요? 제가 옆에 있어도 될까요? 김할머니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김할머니는 정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혼자 살아요. 자식들은 다 외국에 있고, 그래도 가족들이 자주 오시던데요? 아, 그분들은 자원봉사자들이에요. 혼자 계신 어르신들 돌봐주는 단체가 있거든요.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원봉사자요? 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만이 진짜 가족은 아니에요. 진심으로 돌봐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죠. 김할머니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분들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복지관을 통해서요. 저 같은 독거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함께 식사도 하고 나들이도 가고 아플 때는 병문안도 와주시고. 정수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곳이 있군요. 정순 씨도 퇴원하시면 한번 가보세요. 좋은 분들 많이 계셔요. 김할머니가 복지관 연락처를 종이에 적어줬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김할머니가 준 종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진짜 가족이 아니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래, 민수가 날 버렸다면 나도 새로운 가족을 만들면 되지. 정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틀 후 정수는 퇴원했습니다. 임시로 구한 작은 원룸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로운 시작이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됐습니다. 집을 판 돈 중 일부로 새로운 삶을 준비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아들보다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퇴원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작은 원룸에서 홀로 회복 기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상처는 많이 나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거나 무리한 활동은 할 수 없었거든요. 원룸은 이전에 살던 집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과 화장실이 딸린 10평 남짓한 공간이었어요. 40년 동안 살던 넓은 집이 그리웠지만 정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감사한 일이야. 적어도 비바람 막을 곳은 있으니까. 정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침마다 정수는 작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을 바라봤어요. 고층 아파트들 사이로 보이는 하늘 한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예전 집의 넓은 마당과 푸른 하늘이 그리웠어요. 민수는 퇴원 후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정순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그냥 서로 잊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김할머니가 준 복지관 연락처를 보며 정수는 여러 번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어울려 본 지가 너무 오래되었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혼자 지내기에는 너무 외로웠어요. 어느 날 오후 정수는 용기를 내어 복지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버복지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할머니. 김순자 할머니 소개로 전화드렸는데요. 아, 김순자 어르신이요? 혹시 독거노인 지원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에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상담도 받으시고 다른 어르신들도 만나보시고요.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다음 날 정수는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컸어요. 넓은 로비에는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처음 오셨네요? 사회복지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영이라고 합니다. 네, 정순이라고 해요. 미영은 정순을 프로그램실로 안내했습니다. 저희 복지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혼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모임도 있고 자원봉사 활동도 있고요. 자원봉사요? 네. 어르신들이 직접 다른 분들을 도와주는 활동이에요. 거동이 불편한 분들 돌봐드리거나 혼자 계신 분들과 말벗이 되어드리거나. 정수는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도움을 주는 일이군요. 맞아요. 서로 돕고 사는 거죠. 혈연 가족이 아니어도 진짜 가족처럼 지낼 수 있어요. 미영의 안내로 정수는 다른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혼자 사는 분들이었지만 밝고 활기차 보였어요. 정순 씨. 김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셨네요. 네, 할머니 덕분에 왔어요. 여기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김할머니는 정순을 다른 어르신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박할아버지는 78세였지만 정정하셨어요. 저는 요양원에 계신 분들 말번 역할을 하고 있어요. 거동이 불편해서 밖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거든요. 이 할머니는 저는 반찬 봉사를 해요. 혼자 사시는 분들께 밑반찬 만들어드리고 있어요. 정수는 감동했습니다. 모두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돕고 있었거든요. 정순 씨는 어떤 봉사에 관심이 있으세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요. 그날부터 정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복지관에 나가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특히 정수는 요양원 봉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누워만 계시는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었어요. 할머니, 오늘은 어떠세요? 정순이 요양원의 한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고, 누가 왔나? 그 할머니는 눈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예요. 정순이라고 해요. 지난번에도 왔었어요. 아, 그 목소리 좋은 분이구나. 또 와줬네. 정수는 그 할머니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요리 이야기, 날씨 이야기까지 별거 아닌 것들이었지만 할머니는 좋아하셨어요. 정순 씨 덕분에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요. 요양원 간병인이 말했습니다. 전에는 하루 종일 말씀도 안 하시고 우울해 하셨는데 정수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좋았어요. 아들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정수는 복지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양원 봉사뿐만 아니라 반찬 봉사, 말벗 봉사까지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어요. 정순 씨, 정말 대단하세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 처음 봐요. 제가 더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정순이 대답했습니다. 여기 오니까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져요. 사실 정순에게는 또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집을 판 돈 중 절반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결심했거든요. 아들에게 줄 뻔했던 그 돈을 정말 필요한 곳에 쓰고 싶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정수는 복지관에서 돌아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집 매매 대금 15억 원 중에서 수술비와 생활비를 빼고도 상당한 금액이 남아 있었어요. 이 돈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어. 정수는 혼잣말했습니다. 정수는 미영과 상담했습니다. 독거노인분들을 위한 기금을 만들고 싶어요. 아프실 때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요. 정말요? 얼마나 큰 금액을 생각하고 계세요? 7억 원 정도요. 미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7억 원이요? 정말 큰 금액이네요. 제가 아들에게 물려주려던 돈이에요. 하지만 아들은 저를 버렸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곳에 쓰고 싶어요. 그날부터 정수는 기부금 전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복지관과 협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어요. 기부식 날 정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소박한 옷차림으로 참석했습니다. 언론사에서도 취재를 나왔어요. 7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기부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 아끼고 돌봐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거든요. 이 돈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가족 같은 따뜻함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정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아들을 향한 미련은 없었어요. 대신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기부 소식이 지역 신문에 실린 후 정순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정순을 명예이사로 추대했고 많은 사람들이 정순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어요. 하지만 정순에게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정순 씨, 오늘 신청자가 또 늘었어요. 미영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만들어주신 의료비 지원 기금 덕분에 치료를 포기하려던 분들이 희망을 갖게 됐어요.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도움이 되고 있다니 다행이네요. 첫 번째 수혜자가 박 할머니세요. 백내장 수술을 받으셔야 하는데 비용 때문에 망설이고 계셨거든요. 그날 오후 정수는 박 할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80세의 박 할머니는 시력이 많이 나빠져서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였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정순이라고 해요. 아이고, 누구시지? 잘 안 보여서. 박 할머니는 손을 더듬어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술 결정하셨다면서요? 잘하셨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박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남에게 신세 안 지고 살았는데 이 나이에 이런 도움을 받게 될 줄이야. 정수는 박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도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때부터 정수는 수혜자들을 직접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들으며 정순 자신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모두가 각자의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서로 돕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회복 과정에서 정순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수술 후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정순은 갑작스러운 복통에 시달렸어요. 아, 아파. 정순은 배를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급히 병원에 갔더니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수술 부위에 유착이 생겼네요.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정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수술이요? 일단 입원하셔서 경과를 지켜봐야겠어요. 약물 치료로 호전될 수도 있지만 심하면 수술해야 합니다. 정수는 다시 병원 신세를 져야 했어요. 이번에는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통증도 심했고 회복 기간도 불투명했거든요. 병실에 혼자 누워 있으면서 정수는 문득 두려웠습니다. 혹시 이번엔 못 견딜지도 모르겠네. 72세의 나이에 연이은 수술은 부담이 컸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지관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병문안을 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정순 씨 어떠세요? 김할머니가 제일 먼저 왔습니다. 걱정돼서 밤잠도 못 잤어요. 할머니 와주셔서 고마워요. 당연하죠. 우리가 가족인데. 그 다음 날에는 박 할아버지가 왔습니다. 정순 씨 덕분에 우리가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는데 이럴 때 못 와주면 되겠어요? 미영도 매일 들렀습니다. 어르신, 복지관 사람들이 모두 걱정하고 있어요. 빨리 나으셔서 다시 우리와 함께 활동하셔야죠. 정수는 감동받았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아들은 병문안 한 번 오지 않았지만 정순을 진짜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박 할머니가 수술을 마치고 정순을 찾아왔습니다. 눈이 다시 보이게 된 박 할머니의 얼굴은 환했어요. 정순 씨, 드디어 얼굴을 제대로 봐요. 박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고운 분이셨구나. 할머니, 수술 잘 되셨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모든 게 정순 씨 덕분이에요. 정순 씨가 아니었으면 평생 어둠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날 밤 정순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기금으로 박 할머니가 다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들에게 물려주려던 그 돈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에 쓰이다니요. 며칠 후 의사로부터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행히 약물 치료로 호전되고 있어요. 재수술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정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하지만 앞으로 더 조심하셔야 해요. 무리하지 마시고 정기 검진은 꼭 받으시고요. 퇴원하는 날 복지관 식구들이 모두 마중을 나왔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순 씨 정말 걱정했어요. 이 할머니가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여러분 덕분에 잘 견뎌낼 수 있었어요. 우리가 뭘 했다고 그래요? 정순 씨가 우리에게 해주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박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복지관으로 돌아온 정수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이전보다 조심스럽게 활동해야 했지만 여전히 봉사활동에 열정적이었어요. 특히 정수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돕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아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포기하려는 분들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주었어요. 정순 씨는 정말 천사 같은 분이에요. 새로운 자원봉사자가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본인도 힘든 일을 겪으셨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베푸시거든요. 어느 날 저녁 정수는 작은 원룸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작은 공간이 초라해 보였는데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벽에는 복지관 사람들과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두 환한 얼굴로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어요. 정순도 그 속에서 행복해 보였습니다. 진짜 가족이 이런 거구나. 정수는 혼잣말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이 더 따뜻해.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복지관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정순 씨, 좋은 소식이에요. 어르신 기부금으로 지금까지 15분이 치료를 받으셨어요. 모든 분들이 정순 씨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하세요.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모았던 돈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어요. 이제 정순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있었고 새로운 삶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정순이 복지관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6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정순의 기부금으로 도움받은 어르신들이 20명을 넘어섰어요. 지역 신문뿐만 아니라 방송에서도 정순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정순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저예요. 민수. 정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8달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민수야. 웬일이니? 엄마, 뉴스에서 봤어요. 엄마가 기부를 했다면서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 봤구나. 엄마, 그게 우리 집 판 돈이에요? 그 돈을 왜 그렇게 써버렸어요? 정수는 민수의 말투에서 분노를 느꼈습니다. 자신의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돈 이야기부터 하다니요. 내 돈인데 내가 쓰면 안 되나? 엄마, 그 돈은 저희한테 물려주시려던 거잖아요. 갑자기 왜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정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먼저 포기했잖니. 내 수술비도 어렵다던 너희가 무슨 면목으로 그 돈을 바라니? 그건 그때 상황이 어려워서 지영이 생일 파티에는 몇 천만 원 쓸 돈이 있으면서 민수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그걸? 내가 다 봤다.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날 대했는지 다 알고 있어. 그날 저녁 민수는 지영과 함께 정순의 원룸을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었지만 정수는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엄마, 이런 좁은 곳에서 사세요? 지영이 원룸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응, 나 혼자 살기에는 충분해. 민수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얘기해봐요. 그 돈 아직 다 안 쓰셨죠? 왜? 일부라도 되돌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집 대출 이자도 부담되고. 정수는 민수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야, 너는 지금 내가 죽어가는 걸 보고도 돈 생각부터 했잖니. 그런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 돈을 달라고 하니? 엄마, 그때는 정말 상황? 좋아. 그럼 지금 내 상황은 어떤지 물어볼 생각은 없나? 정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이들 학원비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가고. 그만해. 정순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수술받고 혼자서 회복하고 재입원까지 했는데 너희는 한 번도 안부 전화 한 통 안 했잖아. 민수와 지영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 돈으로 지금까지 20명 넘는 분들이 치료받았어. 너희가 나한테 해주지 못한 일을 다른 사람들이 해주고 있고 나도 그분들에게 보답하고 있어. 엄마, 그래도 혈연이 우선 아니에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정수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혈연? 너희가 혈연을 저버린 순간 그 관계는 끝났어. 이제 내게는 진짜 가족이 있어. 나를 정말 걱정해주고 아껴주는 사람들 말이야. 그때 마침 정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할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정순 씨 괜찮아요? 오늘 복지관에 안 오셔서 걱정됐어요. 아, 할머니. 괜찮아요. 집에 손님이 와서요. 다행이네요. 내일 새로 오시는 분 있다고 했잖아요. 정순 씨가 직접 만나주시기로 했는데. 네, 알겠어요. 내일 일찍 갈게요. 전화를 끄는 정순을 보며 민수가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내 가족이야. 진짜 가족. 지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봤자 결국 남이잖아요. 어머니가 돈이 없어지면 누가 챙겨줄 건데요? 정수는 지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처럼 돈 때문에 사람을 대하지 않아. 그분들은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 주거든.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나이 드신 분들끼리 무슨 의지가 되겠어요? 그 순간 정수는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엄마, 너희가 버린 건 단순한 돈이 아니야. 바로 효심이었어.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그 마음을 짓밟은 순간 우리 사이의 약속은 모두 끝났다.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영은 기가 질린 채 고개를 떨궜어요. 그 집을 팔아서 내 치료비를 냈고 나머지는 정말 필요한 곳에 썼어. 내가 죽으면 남은 돈마저 모두 기부할 거야.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민수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 힘으로 살아라. 내가 없어도 잘 살아왔잖니. 민수와 지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원룸을 나갔어요. 정수는 문을 닫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고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박 할아버지였어요. 정순 씨, 내일 새로 오시는 분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정순 씨를 꼭 만나고 싶다고 하시네요. 네, 내일 일찍 갈게요. 고마워요. 정순 씨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가 힘이 나요. 전화를 끊고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밝았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정수는 혼잣말했습니다. 민수와의 인연은 완전히 끝났어. 하지만 나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있어.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마지막 미련까지 버리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정순에게는 오직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할 미래만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와의 마지막 대결이 끝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이제 73세가 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살고 있었어요. 복지관에서는 정순을 중심으로 한 독거노인 지원 프로그램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정순 씨, 오늘 또 신청자가 3분 늘었어요. 미영이 환한 얼굴로 보고했습니다. 어르신 기금으로 지금까지 40여 분이 치료받으셨어요. 정수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분들 모두 건강해지셨나요? 네, 대부분 완치되셨고요. 특히 박 할머니는 시력을 완전히 회복하셔서 이제 독서 모임도 참여하고 계세요. 정순의 하루는 바빴습니다. 오전에는 요양원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새로 신청한 분들과 상담을 했어요. 저녁에는 복지관 식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정순아, 오늘 뭔가 기분이 좋아 보이네. 김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 나이 차이를 떠나 서로 이름으로 부르는 사이가 되었어요. 응, 오늘 새로 온 분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 수술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고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정순이 덕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새 생명을 얻고 계시지. 박 할아버지가 감동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정순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가족처럼 지낼 수 있었을까? 정수는 이들과 함께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느꼈어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을 여기서 찾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순이 원룸에서 쉬고 있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정순 어르신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지역 방송국 프로듀서입니다. 어르신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정수는 당황했습니다. 다큐멘터리요? 네,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데 어르신의 사연이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며칠 후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수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어요. 어떤 계기로 그 큰 금액을 기부하게 되셨나요? PD가 물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제가 아플 때 아들은 저를 외면했거든요. 그때 깨달았죠.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카메라는 정순의 일상을 따라갔습니다. 요양원에서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복지관에서 새로운 신청자를 상담하는 모습, 저녁에 식구들과 함께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까지. 이분들이 저의 진짜 가족이에요. 정순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서로 아끼고 돌봐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죠.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후 정순에게는 전국에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 정순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젊은이들, 기부에 동참하고 싶다는 사람들까지. 하지만 정순을 가장 놀라게 한 건 민수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엄마, 방송 봤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드셨는데 전혀 몰랐습니다. 이제라도 사과하고 싶어요. 정수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어요. 민수야, 내 편지 잘 읽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 나는 이제 새로운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있단다. 너도 내 가족과 잘 살아라. 돈이 없어도 서로 아끼고 살면 그게 진짜 부자야. 한편 민수와 지영의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집값 폭등으로 날아간 수십억의 기회를 놓친 후회와 정순의 기부 소식을 들은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그들을 괴롭혔어요. 여보, 어머니 돈 정말 다 날린 거야? 지영이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 이제 완전히 끝났어. 민수는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어머니 비위만 잘 맞췄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들은 서로 원망하며 각자의 후회 속에서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정순의 삶은 날로 충실해졌습니다. 기부금으로 도움받은 분들이 건강을 회복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복지관 가족은 더욱 커졌어요. 정순 이모, 정말 고마워요. 새로 합류한 이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모 덕분에 수술받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고맙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어느 화창한 봄날, 정수는 복지관 옥상 정원에서 동료들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어요. 정순아, 후회 안 해? 김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뭘? 그 큰 돈 기부한 거 말이야.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안 해. 오히려 그 돈으로 이렇게 많은 가족을 얻었는걸. 정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함께 웃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게 있더라고. 바로 진심 어린 사랑이야. 해가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73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걸. 아들을 잃었지만 더 많은 가족을 얻었고, 집을 잃었지만 더 큰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서로를 아끼고 돌봐주는 사람들이구나. 정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정수는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혈연보다 진심이, 돈보다 사랑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으며 말이에요. 앞으로 정순 씨의 새 출발을 응원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응원의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